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른 새벽, 박노인은 옆에 누운 아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장실에 간 줄 알았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베개는 싸늘했고 이불은 반듯했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짙은 안개 속에 희미한 형체가 공원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가느다란 실루엣은 바로 분이었다. 그는 급히 겉옷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섰다. 시골 공원이라야 평상 2여 개의 낡은 운동기구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분이는 묘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양팔을 하늘로 뻗었다가 내려 찌르듯 움직이고 허리를 돌리며 무언가를 읊조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음악도 없고 리듬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 지시라도 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했다. 박노인은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새벽 공기는 차고 그는 입술을 깨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분이의 행동은 더 잦아졌다. 버스 정류장에서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눈을 감고 서 있거나 슈퍼 앞에서 갑자기 빙그르르 돌며 춤을 추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가끔 전화하던데 혹시 분이 아줌마 좀 이상해요. 아이고 뭔가 씌인 거 아냐? 무당한테라도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냐? 이웃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고 박노인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몇 번이나 분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웃음뿐이었다. 내가 요즘 기운이 넘쳐서 그래. 걱정 마, 여보. 웃으며 말하는 아내의 눈에 알 수 없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박노인은 그녀의 핸드폰을 엿본 적이 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은 늘 비워져 있었고 문자도 남아있지 않았다. 누가, 왜, 무엇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는 혼자서 정리되지 않는 의문을 안고 아들 지회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는 지호는 바쁜 와중에도 전화를 받아주었다. 엄마가 좀 이상해. 새벽에 나가서 체조 같은 걸 하고 길에서 기도도 해. 너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이야기 한 거 없니? 아니, 별말 안 했는데. 그냥 건강관리 잘하라고만 했지. 치매인가 싶기도 하고. 아빠, 일단 병원 한번 모셔가 봐요. 내가 예약해 줄게.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켠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꿈틀댔다. 분이는 치매 증세와는 달랐다. 그녀의 행동은 엉뚱했지만 목적 없는 혼란은 아니었다. 오히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누가 무엇을 왜 그녀에게 지시하고 있는가? 그는 아내를 다시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분이는 여느 때처럼 마당에서 장독대를 닦고 있었고 그의 눈길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날씨 좋지요? 오늘은 콩나물 시루 좀 씻어야겠어요. 박노인은 그 순간 아내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도무지 낯설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다시 눈을 떴고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번엔 조용히 뒤따라갈 결심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진실의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했다. 박노인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조용히 걸었다. 멀찍이 앞서 걷는 분이의 걸음은 분명했다. 망설임이 없었다. 누구에게 이끌리는 듯한 걸음이었다. 이윽고 그녀는 공원을 지나 읍내 방향으로 향했고 박노인은 한참을 따라가다 멈춰섰다. 분이가 공중전화 앞에 멈춘 것이다. 그는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다. 분이는 수화기를 들고 조심스레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금세 달라졌다.
입을 가늘게 다물고 허리를 숙인 채 수신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표정에는 경건함마저 서려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요? 분이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고개를 깊이 숙이고 공중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마치 약속된 장소로 가는 듯 걸음을 옮겼다. 박노인은 이 모든 상황이 현실감 없었다. 어릴 적 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도 이렇게까지 안절부절하지 않았던 분이가 지금은 정체불명의 목소리에 절을 하고 있다. 그는 곧 분이의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도대체 무엇을 지시하는지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분이의 핸드폰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다음 날 분이가 마당에서 장을 담그느라 바쁜 틈을 타 박노인은 그녀의 핸드폰을 살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은 비어 있었다. 발신도 수신도 없었다. 문자 메시지도 하나 없었다. 그는 당황했다. 누군가 지운 것이다. 분명 누가 시켰거나 분이 스스로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핸드폰의 자동 녹음 기능이 활성화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녹음 파일 하나가 남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저예요. 지호예요. 엄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받은 진단서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정말 남은 건 어머니뿐이에요. 치료를 대신 받아주셔야 해요. 그러면 제 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치료사 선생님, 말 들어야 해요. 절 믿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지호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박노인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건 지호가 아니었다. 목소리는 닮았지만 말투가 너무 다르고 억양이 어색했다. 의사인 지호가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리가 없었다. 누군가 지호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그는 두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다. 녹음은 계속됐다. 오늘도 선생님께서 장소 알려드릴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가서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꼭 부탁드려요. 그 짧은 녹음 안에 분위를 완전히 장악한 무언가가 있었다. 박노인은 핸드폰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다시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호야, 지금 당장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 누가 너 목소리를 흉내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는 지금 너 대신 치료를 받는다고 믿고 있어. 네? 엄마가 이상하게 굴었던 이유가 다 그놈 때문인 것 같다. 너는 정말 아무 병도 없지? 없어요, 아빠. 전 건강해요. 뭐야, 이게 대체... 지호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떨렸다. 박노인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어렴풋이 맞춰지는 듯했다. 아내의 이상 행동은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철저한 조종이었다. 그것도 아들의 병이라는 분이가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찔러 이용한 것이었다. 그는 분노를 삼키며 결심했다. 분이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놈을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은 눈에 핏줄이 서도록 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분이는 여전히 전화가 걸려오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고 매번 목적지도 없이 떠도는 듯 보였지만 박노인의 눈에는 점점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읍내 쪽, 공원을 지나 골목길로 이어지는 외진 주택가. 누군가 일부러 인적 드문 길을 선택해둔 듯한 움직임이었다. 이틀째 되던 날, 그는 마침내 직접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다. 늦은 오후, 분이가 평소보다 더 화장기 있는 얼굴로 외출을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옅은 분, 단정한 옷, 그리고 핸드백 안에 무언가를 조심스레 넣는 손길.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마당을 쓸다가 그녀가 골목을 벗어날 무렵 몰래 뒤따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평생 농사실로 다져진 덕분에 소리가 없었고
분이와의 거리는 늘 두 골목 이상 벌렸다. 이윽고 그녀는 낯익은 공중전화, 박스 앞에 멈췄다. 분이는 수화기를 들고 짧은 통화를 마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길을 걸었다. 박노인은 멀찍이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물었다. 어디로 가는 걸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분이는 시내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낮에도 어둑한 그곳은 고령화된 마을답게 인적이 드물었고 외지인이 드나들어도 눈에 잘 띄지 않을 곳이었다. 그녀는 붉은 기와지붕의 작고 낡은 집 대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다. 박노인은 발소리를 죽인 채 뒤따라가 담장 아래 엎드려 숨을 죽였다. 대문은 덜컥 닫혔고 안쪽에서 낮은 말소리와 함께 간헐적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주위를 살펴 인적이 없는 틈을 타 담벼락 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오래된 마당, 부러진 화분들 그리고 작은 현관문, 안에서는 여자들의 말소리가 어렴풋이 새어나왔다. 분이 외에도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인 듯했다. 모두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고 박노인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분위기가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다. 얼마 뒤 창문을 통해 내부가 잠시 보였다. 한 명의 남성이 방 안을 가로질러 걸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철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뒤따라 방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박노인이 알던 그 아내가 아니었다.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고 가운 비슷한 것을 걸친 채 조용히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박노인의 눈은 크게 떴고 심장은 쿵쿵 울렸다. 분이는 남자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돈이었다. 그것을 받아 옆 탁자에 올려두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박노인의 눈을 의심케 했다. 그토록 단정하고 조심스러웠던 분이가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낯설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걸쳐진 가운을 벗었다. 하얀 속옷이 드러났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으나 이내 떨리는 손으로 속옷마저 벗어 접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수치도 욕망도 없었다. 오직 무언가를 감당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건 박노인이 살아오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얼굴이었다. 분이는 방 안의 낡은 침대 위에 조용히 몸을 눕혔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순서처럼 움직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남자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어깨를 쓸었다. 그 손길은 낯설지 않아 보였다.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처음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남자는 그녀의 팔을 타고 내려가 가슴께를 가볍게 눌렀고 분이는 눈을 감은 채 억지로 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행동은 감정의 교류라기보다 어떤 의식의 일환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박노인은 숨이 턱 막혔다. 그 장면은 너무도 조용해서 오히려 끔찍했다. 욕망의 교차가 아닌 자기 희생과 조종 사이의 기괴한 합이었다. 박노인의 눈엔 그 장면 전체가 비현실적이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는 소리내 울 수도 분노할 수도 없었다. 손을 떨며 담벼락을 부여잡은 채 입술을 깨물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더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 박노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다 멈췄다. 그 남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창을 통해 보였기 때문이다.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인상이었다. 그는 순간 지호를 떠올렸다. 아니, 지호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호를 닮은 무언가.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인 연출이라는 사실이 그의 등에 식은땀을 흘리게 했다. 분이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조종하고 있었다. 박노인은 허리깨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저려 담벼락에 기대숨을 골랐다. 손바닥에는 벽돌 틈에 먼지가 검게 묻어 있었고 그보다 더 짙게 마음에 들러붙은 건 방금 본 광경이었다. 분이는 스스로의 존엄을 껍질처럼 벗어놓고
마치 신을 향한 제물처럼 몸을 누이고 있었다. 박노인은 담장 너머의 방 안을 다시 바라보았다. 남자는 분이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무언가 약병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오늘은 조금 더 강한 기운이 필요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속삭임처럼 흘렀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을 앞으로 내밀었다. 주사기였다. 남자는 약병에서 액체를 뽑아 조심스레 그녀의 팔에 꽂았다. 분이의 손등에 얇은 혈관이 꿈틀거렸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이를 악물었다. 박노인은 순간 어지럼증을 느꼈다. 그가 이해하던 치료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의식이었다. 아니,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 감내하는 고통의 예식. 방 안에는 또 다른 여성들도 있었다. 모두 노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각각의 몸에는 미세한 상처나 멍 자국이 보였다. 그들은 말이 없었고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듯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떨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눈을 멍하니 뜬 채 앞을 응시했다. 분이는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려 한 여인을 바라봤다. 그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속삭였다. 지호를 생각해요. 우리 아들. 그 아이를 위해 견디는 거잖아요. 박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여긴 집단이었다. 단지 분이 혼자 속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자식, 손자 혹은 가족의 이름을 내걸고 이 기묘한 굴레 속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듯했다. 그리고 그 공통된 이름 하나, 희생은 너무나 쉽게 그들의 판단을 마비시켰다. 남자는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여성들에게 말을 건넸다. 여러분 덕분에 많은 생명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아들, 딸, 손주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서울 본원에서 특별한 분이 내려오십니다. 선택받은 분만 모시게 될 겁니다. 그 말에 몇몇 여인들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박노인은 치가 떨렸다. 이 남자는 이들에게 사랑을 미끼 삼아 헌신을 팔고 있었고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다. 분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지호가 정말 좋아지는 거죠? 물론입니다, 어머니. 어제 피검사 결과도 아주 좋았어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면 아드님은 곧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 순간 박노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거짓이었다. 박노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지호는 아무 병도 없었다. 멀쩡한 아들을 살리겠다는 분이의 믿음은 오직 이 사기꾼의 말에서 비롯된 허상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당장 말해주고 싶었다. 그 방문을 열고 아내를 끌어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증거였다. 확실하게 분이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박노인은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담장 사이 틈으로 손을 넣어 가능한 한 많은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다. 떨리는 손이 가끔 포커스를 잃고 초점이 흐트러졌지만 이 장면들을 기억으로만 간직할 순 없었다. 이 남자를, 이 집을, 이 시스템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담장을 따라 골목을 빠져나왔다. 저녁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의 시야에는 아무 색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되뇌었다. 분이야, 널 반드시 이 지옥에서 꺼내줄게. 집에 돌아온 박노인은 그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른 채 멍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등엔 담벼락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주머니 속엔 진동 꺼진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머릿속엔 방금까지 본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분이는 저녁장을 봐온 듯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와 그를 보며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된장이 떨어졌더라고요. 날도 선선한데 찌개 끓여요. 고등어도 사왔어요. 박노인은 그 얼굴을 보는 것조차 벅찼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분이의 눈빛은 놀랍도록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니, 어쩌면 진심으로 아무 일도 없다고 믿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그 사실이 더 무서웠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투, 너무도 익숙한 표정. 그러나 그 속엔 자신이 결코 알아채지 못했던 어두운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녁이 다 차려지고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박노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분이야. 나 오늘 너 따라갔어. 분이는 숟가락을 멈춘 채 그를 바라보았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차분하게 물었다. 어디까지 봤어요? 다 봤어. 네가 들어간 그 집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 그놈 다 봤어. 그 말에 분이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고개를 푹 숙인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지호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지호의 진단서도 보여줬어요. 병원도 말해줬고 무슨 병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다 설명했어요. 그게 진짜라고 믿은 거야?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지호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죽는다고. 그 치료사 선생님 말 꼭 들어달라고. 내가 대신 치료를 받으면 지호가 나을 수 있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고 손등으로 연신 훔쳐도 멈추지 않았다. 박노인은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자신이 놓친 것들, 외면한 것들,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가슴을 쳤다. 처음엔 주사만 맞았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고통을 옮기는 주사라고. 내가 아프면 지호가 조금씩 나아진다고. 그 말이 믿어졌어요. 너무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그 사람이 몸까지 써야 한다고. 신체적 접촉이 고통을 가장 빨리 옮긴다고.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인 거야. 분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박노인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셨다. 입안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 물조차도 마음을 식히지 못했다. 분이야. 지호. 멀쩡하다. 그 한마디에 분이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뭐라고요? 지호 건강하대. 병원에도 안 갔고 진단서도 다 가짜야. 그놈이 지호인 척 한 거야. 널 속인 거라고. 분이는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분이의 어깨는 작게 떨렸고 입술은 몇 번이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것은 후회도 분노도 자책도 아닌 단지 믿음이 깨진 사람의 무너짐이었다. 한참 후 분이는 고개를 들었다.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지호를 살린다고 했어요. 내가 고통을 다 받으면 된다고. 난 그 말 하나 믿고. 박노인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젠 네 잘못이 아냐. 그놈 반드시 잡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네가 그런 짓 안 해도 되게 만들 거야. 그 말에 분이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 조용히 울었다. 박노인은 아내를 끌어안고 생각했다. 누구보다 따뜻했던 이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잔인하게 이용한 놈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다음 날 박노인은 이른 아침부터 동네 우체국 앞으로 나섰다. 분이가 쓰던 공중전화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근처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운 좋게도 맞은편 상가에 작은 방범 카메라가 있었다.
그는 가게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난 며칠간의 영상 확인을 부탁했다. 오래된 녹화기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분이가 전화를 걸기 전 누군가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적는 장면, 전화를 받고 나서 어딘가로 향하는 분이의 뒷모습은 분명히 찍혀 있었다. 그날 오후 박노인은 서울의 지회에 직접 올라갔다. 낡은 휴대폰과 녹음 파일, 그리고 공중전화기 근처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들고 그는 병원 인근 카페에서 아들을 마주했다. 지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안색이 굳었다.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박노인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그 익숙하면서도 어색한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오자 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확실히 제 목소리는 아니에요. 억양이 어색해요. 흉내를 낸 거예요. 인공지능처럼 조작한 건지는 몰라도 제가 한 말은 분명 아닙니다. 너도 그렇게 들리지? 난 처음 들을 땐 네 목소리인 줄 알았어. 엄마는 100번도 더 들었겠지. 그러니 속을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했어요. 얼굴은 봤어. 내 또래쯤 돼 보이더라. 키는 크고 말랐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 치료사라던데 거기 집에 분이 말고도 다른 노인들이 있었어. 모두 똑같이 조종당하고 있었지. 지호는 말을 잃은 채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증거도 있고 피해자도 분명하니까 제가 직접 진술하죠. 그날 오후 부자는 함께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는 말수를 줄이고 진지하게 얘기를 들었다. 박노인이 제출한 영상과 녹음 파일은 생각보다 설득력이 있었고 특히 분이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사는 더 빨리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날 밤 분이는 경찰관의 방문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진술을 시작했다. 그 사람은 지호를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치료를 대신 받으면 된다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다. 그날의 조사 후 지호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호야, 난 정말 너를 위해서였어. 아프단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났어.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조건 믿었지. 엄마, 괜찮아. 잘못은 엄마가 아니라 그런 걸 꾸민 놈이야. 다시는 그런 일 안 생기게 할게. 지호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 손은 작고 메말라 있었고 멍이 든 자국은 아직도 선명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렁이는 걸 느꼈다. 자신이 무심한 아들이었다는 자책과 그 틈을 노려 들어온 비열한 자에 대한 증오가 뒤섞였다. 며칠 후 경찰은 통신사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문제의 번호는 선불 유심을 이용한 것으로 신분증 인증을 피해 위조된 신상으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공중전화와의 통화 기록 그리고 분이의 녹음 내용은 심리 조작과 성적 착취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다. 한편 박노인은 그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경찰이 동행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그러나 담장을 넘어 간단히 내부를 확인한 경찰은 그 집이 급히 정리된 흔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약병과 주사기 몇 개, 마른 꽃다발과 봉투 몇 장이 나뒹굴고 있었다. 범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고령의 여성들이고 성적 학대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력 사건으로 분류돼 수사 인력이 대폭 보강되었다. 지호는 병원에서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에 머물렀다. 분이는 며칠간 말을 잃은 사람처럼 조용했다가 어느 날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호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에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엄마가 있어줘서 나도 다행이야. 그 순간 분이는 비로소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미소였다. 경찰 수사는 예상보다 빨리 진전됐다. 박노인이 제공한 영상과 분이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호는 병원에서 시간을 쪼개며 수사관들과 협력했고, 특히 녹음된 목소리의 분석은 큰 단서를 제공했다. 성문 분석 결과 지호인 척 전화를 건 남성의 음성은 과거 금융사기로 검거된 적 있는 전과자 장성한과 98% 일치했다. 장성한, 나이 42, 과거 마음의 통로, 정신의 다리, 같은 이름의 가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다수의 노인 여성에게 접근해 금전적 사기와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었다. 출소 후 이름을 바꾸고 지역을 전전하며 사기 수법을 세련되게 바꿨고, 최근엔 고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영적 치료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가 경찰 내부에 흘러들어왔지만 구체적 피해 사례가 없어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인물이었다. 지호는 그 사실을 접한 후 침묵에 잠겼다. 어머니에게 접근한 자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닌 오랜 시간 수법을 진화시켜온 직업적 포식자였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다. 그는 박노인과 함께 수사팀을 찾아갔다. 경찰은 장성한이 사용한 유심과 통화 기록, 차량 이동 경로, 부동산 임대 내역까지 확보 중이었고, 특히 치료의 집부로 불린 그 낡은 주택의 임대 계약자가 바로 장성한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제는 그냥 정신 조작이 아니라 성적인 착취까지 하고 있었어. 우리 분이도 다른 할머니들도 다 속은 거지.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나둘씩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대부분은 처음엔 입을 열지 않았다. 수치심, 죄책감, 혹은 아직도 치료 효과를 믿는 이들도 있었다. 분이 역시 처음에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걸 망설였다. 그 사람 덕분에 손주가 대학 붙었다. 남편의 병이 나았다고 여전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도 하나둘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겪은 기적은 대부분 자기 기만이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졌거나 돈을 수백만 원씩 빼앗긴 상태였다. 지호는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게 진료소 문진처럼 다가갔다. 의사가 아닌 아들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그들의 마음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용당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그 말에 어떤 여성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결국 장성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장성한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차량이 인근의 모텔 주차장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붙잡힌 장성한은 첫 진술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영상, 음성 분석, 계좌 추적 기록 등이 쏟아지자 끝내 혐의를 인정했다. 단, 그는 끝까지 자신이 치료의 일환으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먼저 원했습니다. 저는 희망을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 뻔뻔한 말에 지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을 만큼 분노했다. 하지만 박노인은 조용히 손을 올려 그를 말렸다. 감정은 사라질지언정 진실은 그대로 남게 될 거라는 믿음이었다. 며칠 후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공개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조작 및 성착취 사기 사건, 언론은 사건을 크게 다뤘고 고령 사회에서의 범죄 유형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회는 그제야 그 치료의 방에서 벌어진 일이 단지 몇 명의 노인에게 일어난 개인적 사건이 아니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뉴스 화면 속 자신이 엿보았던 그 집이 폐쇄되고 있었다. 담벼락 아래 그가 웅크렸던 자리도 여전히 있었고 낡은 문짝은 경찰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분이는 그 옆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오래 묻혀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는 듯했다. 지호가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 말에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길고 무서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지호는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순히 어머니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끝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이 사건은 개인의 고통이자 동시에 시스템의 부재가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였다. 분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조건을 공유하고 있었다. 고령의 여성, 독립적인 사회관계 단절,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점이었다. 지호는 병원에 공식적으로 휴직계를 냈다. 동료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가족 일이 생겼다는 짧은 말만 남긴 채 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가 당했던 그 수법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일이었다. 영상, 녹음, 진술, 심리 조작의 단계, 의학적 용어의 왜곡 방식까지 세세히 정리했다. 의료인을 가장한 사기범이 어떻게 노인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었는지, 어떤 단어로 신뢰를 쌓고 어떻게 통제해 나갔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이 자료를 정리해 사회복지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메일을 보냈고 몇몇 노인 심리 전문가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특히 심리 조작과 성적 착취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령층 대상 범죄에 대한 관심은 학계에서도 높아지고 있었다. 그중 한 연구소에서는 지호에게 비공식 자문을 요청했고 피해 사례를 익명으로 정리해 학술지에 기고할 수 있는지도 문의해왔다. 그러던 중 지호는 방송국 PD의 연락을 받았다. 보도국에서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처음엔 거절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공개되는 일은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분이와 산책을 하던 중 그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분이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방송에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경고가 될 수 있다면 처음엔 창피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믿었는지, 어떻게 그 사람 말에 다 휘둘렸는지. 근데 이걸 나만 겪은 일이 아니란 걸 알고 나니까 숨기고 싶지 않아졌어요. 내가 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면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호는 그 말에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제작진에게 연락해 인터뷰를 수락했고 어머니의 동의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시선을 중심으로 한 구성안을 요청했다. 분이 외에도 몇 명의 피해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프로그램은 곧 제작에 들어갔다. 다큐는 믿음의 이름으로 고령층 정신 조작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됐다.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방송 이후 관련 상담센터로 노인 대상 사기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 이런 사회적 반향은 정책으로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고령자 대상 범죄에 대한 형량 상향과 함께 노인 심리 상담 및 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사기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지호는 전문가 회의에 외부 자문으로 참석했고 사건의 구조적 맥락을 풀어 설명했다. 그는 단순한 의사로서가 아닌 피해자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한 달 후 지호는 어머니와 함께 읍내의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노인 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분이는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뒤편에서 조용히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사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혹시 누군가 가족을 대신에 고통을 나눠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셨나요? 그 질문에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 분이와 닮은 연배의 여성, 작고 마른 어깨의 그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분이는
그 순간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두 노인의 손이 맞닿았고 작게 떨렸다. 그들은 같은 상처를 공유했고 이제는 서로를 부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교육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야,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지호는 멈춰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분이의 눈동자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고 작지만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엄마도요, 누구보다요. 장성안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박노인과 분이, 지호는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분이는 흰 블라우스에 단정한 바지를 입고 손에는 조심스레 접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그 손수건은 그날 이후 손에서 놓지 않던 물건이었다. 분이는 말이 없었고 박노인 역시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호만이 간간히 법적 절차나 발언 순서를 설명했지만 두 사람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법정은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선 장성하는 검은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있었다. 표정은 담담했다. 오히려 피고라는 입장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당당한 기색마저 느껴졌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는 장성안이 고령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심리 조작, 금전 갈취, 성적 착취를 저질러온 전력을 상세히 낭독했다. 범행 방식은 정교했고 피해자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피고는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조작하여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심을 악용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 입에서 나온 말이 곧바로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제야 이 고통의 무게가 세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었다. 장성안의 변호인은 줄곧 동의에 의한 치료임을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치료의 효과를 믿은 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자유였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분이는 증인석에 서서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처음엔 지호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아픈 목소리로 날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 목소리만 믿었어요. 그 사람이 말한 모든 게 진실이라고 믿었고 내가 고통을 받으면 지호가 나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꼭 쥐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 믿음을, 제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다. 마치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듯한 순간이었다. 변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장성안의 표정엔 미세한 일그러짐이 스쳤다. 그동안 감추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검사는 추가로 피해자들이 장성안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1억 3천만 원에 이르며 일부는 자신의 계좌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우회 입금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밝혔다. 심리치료, 종교행위, 대체의학 등의 외피를 쓰고 실질적으로는 조직적인 착취 구조를 만든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결론이었다. 판결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다. 피고 장성한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고 별도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도 내려졌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사랑을 이용한 죄는 가장 깊고 오래 남습니다. 피고는 그 무게를 평생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분이는 잠시 멈춰서 건물 벽에 등을 기댔다. 박노인은 조용히 그녀 곁을 지켰고 지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천천히 벽을 짚고 서 있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마치 무언가를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이제야 내놓는 듯한 그런 숨이었다. 지호야, 응,
엄마, 정말 끝난 거니?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끝났고 앞으로는 엄마 마음이 회복될 차례야. 분이는 작게 웃었다. 아주 미세했지만 그것은 분명 웃음이었다. 그 모든 치욕과 눈물의 끝에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며칠 후 분이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장성안에게 속았던 다른 피해자들이 그녀의 진술을 듣고 용기를 내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왔다. 그 말에 분이는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중얼거렸다. 나 혼자 겪은 일이 아니었구나. 박노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손등의 멍은 이제 옅어졌고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주름과 따뜻한 천이 남아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